게요. 그러니까 암이 왜 생겼냐 이거죠. 암이라는 거는 하여튼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원인이 굉장히 많은데 많아서 유전자가 변이가 되는 거거든요. 유전자가 변이가 되고 그러니까 유전자 하나 갖고 변이돼서 암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나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계속 변이가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핵에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는 유전자 보호의 신이라고 그래요. 유전자 보호의 신. 그러니까 핵에서 자꾸만 이제 암이 되고 이러다가 그럼 P53이 뭐 우리 몸은 다 자가로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자가로 치료할 수 있는데 유전자도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P53이 이렇게 싹 보고 있다가 암이 되고 그러면 수리를 해요. 수리를. P53이라는 게 수리를 해가지고 암이 안 되게끔 계속 이렇게 막는 거거든요. 막다가 결국에는 이제 P53까지 암이 돼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암이 막 돼가지고 P53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나 죽자 그러는 거거든요. 나 죽자. 그러면 P53이 이렇게 봐가지고 암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그런데 P53까지 암이 돼버리면 죽지도 못하고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암이 하나가 이제 되면은 우리 몸 안에는 이제 면역세포가 있거든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제 NK세포하고 T세포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커다랗게. NK세포하고 T세포가 면역세포가 있는데 NK세포는 먼저 이제 죽이고 이제 T세포가 죽이고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암이 되는 거죠. 거는 건데 이제 이 면역세포를 그럼 어떻게 면역세포가 망가졌으니까 암이 생겼으니까 그 면역세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거를 이제 한 장에다가 이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한 장에다 정리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NK세포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주파원열 치료를 해야 되고 비타민 D를 먹어야 되고 셀레늄을 먹어야 되고 비타민 C를 먹어야 되고 아연을 먹어야 되고 멜라토닌을 먹어야 되고 현미를 먹어야 되고 황기를 먹어야 되고 7시간 푹 자야 되고 운동을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만 잘하면은 NK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느냐에 다 꽂혀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에 들어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법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는 다 해야 돼요. 고주파원열 치료를 해야 되고 흉선 추출을 맞아야 되고 미스토를 맞아야 되고 버섯류를 먹어야 되고 비타민 D를 먹어야 되고 셀레늄을 먹어야 되고 비타민 C를 먹어야 되고 아연을 먹어야 되고 멜라토닌을 먹어야 되고 현미를 먹어야 되고 황기를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운동을 적절히 해야 돼요. 이거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T세포는 좀 어려워요. T세포는 조금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 임mun셀 맞고 계시는 분 맞아보신 분 많으시네. 그러니까 임mun셀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였기 때문에 암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바깥으로 꺼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T세포만 골라내는 거예요. T세포만 골라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 T세포를 확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루킨 2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을 쳐가지고 이 T세포만 확 증폭해가지고 그거를 몸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mun셀이거든요. 이제 임mun셀이고 그 비타민 C하고 셀레늄 주사를 맞는 게 있잖아요. 비타민 C 주사를 맞는 것도 있고 셀레늄 주사를 맞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 C를
고용량 맞는 거는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PD-1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왜 못 죽이느냐? 첫 번째가 CTLA4라는 게 막 들어붙는 거예요. 면역세포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CTLA4라는 게 막 들러붙어가지고 못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PD-1이라는 게 들러붙어가지고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CTLA4를 떨어뜨리고 PD-1을 떨어뜨리면 면역세포가 계속 죽일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PD-1 블록을 뭐 키트루다, 옵디보, 뭐 티센트릭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네? 이거 맞아보시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거가 이 PD-1을 빼가지고 T세포가 계속 죽일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키트루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비타민C를 고용량 주사하니까 키트루다 역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키트루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키트루다가 뭐 주사하는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고, 그런데 수많은 주사들이 있거든요. 뭐 아이지닌 주사도 있고, PD-1 비타민C 주사도 있고, 셀렌 주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제가 수도 없이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C가 키트루다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C 고용량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비타민C 고용량이 옛날에는 실비에서 줬다가 안 줬다가 막 그래서 너무 골치 아프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비타민C를 맞는 것이 굉장히 좋다. T세포로 활성화시키는데. 그리고 이제, 셀레늄도, CTLA4가, T세포가 암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CTLA4가 들러붙어가지고 못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TLA를 빼면은, 그게 이제 여보이라는 거예요. 여보이라는 주사인데, 그거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게 셀레늄 주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셀레늄 고용 주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인류세를 맞는 것만큼,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사다. 그래서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셀레늄 고용량 주사를 반드시 어떻게든 맞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러면, 식품들이 많잖아요. 그럼 내가 식품을 먹어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그거죠. 근데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뭐 유튜브 틀어보면 뭐 누구는 뭐 먹어라, 먹지 마라, 막 그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혼란스럽고 막 그래서 누구는 먹지 마라, 먹어라, 막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많죠. 많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암센터에서 5대 암센터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 5대 암센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항상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센터가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센터예요. 여기서는 다 정리되어 있어요. 다. 뭐를 먹어라. 예? 뭘 먹지 마라. 이거는 논문에 어떻게 근거한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어떻게 찾아보느냐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그거를 이제 다 찾았어요. 다 찾아가지고, 여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옆에 있죠. 인돌3 카비놀은 브로콜리예요. 이거 글씨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인돌3 카비놀은 브로콜리. 라이코펜은 토마토. 모디파이드 사이트로스펙틴은 사과 껍질. 퀘르세틴은 양파.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IP6는 현미. 강황, 소이, 토fu, 콩, 두부, 갈릭, 마늘, 베타카로틴, 당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게도 먹으면서 암세포를 직접 죽여요. 그것이 전 세계 1등하는 이 센터에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다, 죽인다 이렇게 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이지만은 암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려요. 어떤 암에는 이
브로콜리가 좀 잘 맞고, 어떤 암에는 안 맞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옆에다 내가 다 써놨어요. 유방암에서 호르몬 양성인 분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한 70%가 유방암에서는 호르몬 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 양성이라는 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암이 생겼다 이거예요. 유방암이. 이제 그런 분들, 이 유방암, 이 호르몬 양성 있는 분에서 가장 드시라고 추천하는 게 뭐예요? 식품 중에서. 여기 다 써 있는데? 여기 다 써 있어요. 여기 있잖아. I3C. 예. 브로콜리. 유방암 환자에서 여성 호르몬이 있는 사람에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항호르몬 역할도 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이 혈관 생성하는 것도 억제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브로콜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드시되, 특히 여성암은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여성암은. 내가 여성인데 암에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브로콜리.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얼만큼 잘 먹냐, 안 먹냐, 이게 성패가 달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 한 가지 나쁜 게 있어요. 이 브로콜리가 나쁜 게 하나 있어요. 갑상선암, 대장암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오히려. 갑상선암, 대장암은 브로콜리를 안 먹는 게 오히려 낫다. 네? 대부분 다 꼭 먹어야 되는데, 갑상선암, 대장암은 오히려 안 먹는 게 낫다. 이거 잘 기억해둬야 돼요,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베르베린이라는 게 있어요. 베르베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베르베린. 이거 베르베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르베린이. 베르베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사서. 그러니까 베르베린은 사서 드시는 게 좋은데 이거 무슨 역할을 하냐? 모든 암은 지방에서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재작년에 하나 확인했고 요 근래 또다시 확인한 게 있어요. 평소에 암세포는 뭐를 먹고 사나요? 평소에 암세포는, 예? 당 먹고 사나요? 포도당, 설탕. 그죠? 포도당, 설탕을 평소에 먹고 있는데, 이놈이, 이 암세포가 이 림프절에 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림프절에 전이가 될 때는 딴 연료를 쓰는 거예요. 딴 연료를. 이거를 전 세계에서 몰랐어요. 전 세계에서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3, 4년 전에 이론적으로 밝혀냈고 1년 전에 그것의 기전을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차단시키니까 림프절에 암이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음식. 뭐 같아요? 당분, 지방, 단백질 있잖아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단백질, 지방. 뭐 같아요? 탄수화물. 그 셋 중에 하나가 있어요. 셋 중에 하나. 탄수화물은 이제 평상시 이제 암세포는 탄수화물을 먹고 사는데 림프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거를 확 쓰면서 림프절에 전이가 되는 거예요.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림프절에 내가 전이가 안 되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방을 철저히 안 먹어야 돼요, 지방산.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지방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걸 했더니 암세포가 림프절로 안 가는 거예요. 림프절로 가냐 안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림프절이라는 게 거기가 경찰이잖아요. 경찰. 다 T세포고 면역세포가 글로 들어가면 암세포가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을 먹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점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을 못 쓰게끔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항암제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항암제. 그죠? 일반적인 항암제는 일반적인 항암제 할 적에는 몸무게가 늘어야 좋아요, 줄어야 좋아요. 늘어야 좋은 거예요. 일반적인 항암제. 일반적인 항암제는 다 일반적인 항암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인 항암제 한 5, 6개월 정도 하잖아요. 그럴 적에는 우리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나름분, 그 표준 체중, 다 경과가 나쁜 거예요. 약간 비만에 속할 정도로 돼야지만 오히려 이게 경과가 좋은 거예요. 일반적인 내가 요번에 일반적인 항암제를 지금 항암을 하고 있다. 항암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먹어가지고 약간 비만할 정도까지 먹어야 돼요. 근데 너무 나쁜 기름은 먹지 말라는 거죠. 먹을 적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세 개 중에서 뭐를 제일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지방, 탄수화물은 안 먹어도 살아요, 사람이. 지방하고 탄수화물은 안 먹어도 몸에 다 비축이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며칠을 안 먹어도 지방, 탄수화물은 몸에서 꺼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가장 필수적인 거. 그래서 매일 단백질을 오늘 내가 이만큼 먹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꼭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은 보통은 킬로그램 우리가 70g이다. 70kg다. 그러면은 킬로그램당 1g은 최소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백질. 그럼 70g.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단백질 중에서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단백질이 아주 많이 있고 다른 기름이 좀 없고 그런 거가 있어요. 단백질 중에서. 닭고기, 가슴살이에요. 맛없는 닭고기 가슴살이 제일 좋은 거예요. 순수한 단백질이잖아요. 고기 기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닭고기 가슴살을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아플 때는 1g 정도 먹지만 아플 때는 2g까지 먹어야 돼요.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닭고기 가슴살을 어떻게 하면 잘 먹느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지방은 함부로 먹지 말자. 이거 림프노드의 전이가 될 적에 지방을 갖고 사용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개고기 먹는 게 낫냐? 소고기 먹는 게 낫냐? 돼지고기 먹는 게 낫냐? 닭고기 먹는 게 낫냐? 이거잖아요. 닭고기 먹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개고기가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개고기가 알고 봤더니 기름이 제일 많고 단백질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고기 중에서 개고기만 먹지 말자 이거예요. 개고기만 먹지 말자. 그리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내가 일반적인 항암제 맞을 적에는 드시는 거죠. 닭고기를 우선 드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일반적인 항암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일반적인 항암제는 자꾸만 줄이는 추세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일반적인 항암제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표적치료제라는 걸 해요. 표적치료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거든요. 표적치료제 맞는다. 그러면은 100% 환영해야 돼요. 왜 그러냐? 표적치료제는 요새 어마어마하게 발전돼가지고 한 번 치료율이 80%, 90%까지 돼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항암제 하라 그러면 에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만 표적치료제 맞는다 그러면 100% 환영하고 표적치료제를 어떻게끔 잘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표적치료제 할 적에는 먹는 게 틀려요. 표적치료제 할 적에는 우리가 이 면역치료를 해야 돼요. 반드시 표적치료제.
표적 치료제는 요새는 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막 몇십 가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포마다 다 틀리고, 그리고 이제 단지 그게 이제 가격이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이제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암 치료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암 치료율이 전 세계에서 1등 한다니까요. 그게 표적 치료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적 치료제 때문에. 그래서 표적 치료제 맞는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해야 되는데, 표적 치료제를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면역 치료를 도대체 왜 하냐 이거죠. 표적 치료를 왜 하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암제 할 적에는 내가 체중을 늘린다는 그 목적으로 뭐 되도록 드시는 거 다 드시고, 어쨌든 기름기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제 할 적에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표적 치료제를 왜 하냐 이거죠. 여기 오늘의 주제예요. 면역 치료를 왜 하냐. 웬만한 데 가면은 대학병원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하지 말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이. 면역 치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표적 치료, 이때까지 표적 치료제 얘기했잖아요. 표적 치료제가 암의 이제 표적 치료제가 이제 장점이 뭐냐 그러면, 치료율이 70%, 80%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치료제 맞는다 그러면은, 쌍수를 들고 빨리 맞아야 되고,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표적 치료제가. 그렇게 잘 듣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성이 잘 생겨요. 내성이. 한 1년 쓰면은 내성이 생겨요. 그럼 또 약을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1년 안에 효과를 봐야 돼요. 1년 안에 이 표적 치료제를 해가지고 100% 낫는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 여기 있어요. 이런 표적 치료제, 허세틴 있잖아요. 허세틴. 이게 표적 치료제예요. 웬만한 치료제는 거의 다 표적 치료제거든요. 근데 표적 치료제를 하는데, 표적 치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거죠. 이 허세틴이 표적 치료제를 만드는데 제일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 옛날에. 이거 유방암에서 허투가 양성일 적에 그러니까 허투라는 표지죠, 표지. 허투라는 표지가 양성이면은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원래 일찍 돌아가시는데 허세틴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허투가 양성인 사람의 허세틴 표적 치료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 이거죠. 지금은 표적 치료제가 대세인데, 표적 치료제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치료율이 제일 높은데, 그러면 내성이 잘 생긴다. 1년 지나면 내성이 잘 생긴다. 그럼 표적 치료제를 맞을 적에는 1년 안에 효험을 봐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표적 치료제를 맞는 사람이 난 사람이 있고 안 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 ADCC라는 거 좀 알아야 돼. ADCC. 안티바디. 허세틴. 그러니까 그 세포에서 이 허투가 양성이면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허세틴이라는 항체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항체예요. 항체. 안티바디, 디펜던트, 셀룰라, NK 세포가 죽이더라. 알고 보니까 표적 치료제라고 만든 것이 이때까지 만든 표적 치료제가 알고 보니까 표적 치료제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표적 치료제, 안티바디 항체를 나서 봤더니 거기서 NK 세포가 그걸 받고 죽이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거 NK 세포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이게 이제 암세포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네 가지 세포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암세포가 딱 생겼다. 그러면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대식세포. 대식세포가 이렇게 기어가지고 죽이거든요. 포식해서 죽여요. 얘네들은 포식해서 죽이는데, 얘네는 대식세포는 금세 변해요. 금세.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대식세포를 M1이라고 그래요. M1. M1이라고 그래요, 이걸. M1. 그런데 암이 생기면 얘네들은 바로 그냥 M2가 돼요. M2. M2. 그러니까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더 전이가 잘 되도록. 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대식세포는. 대식세포는 포기. 이 호중구가 있잖아요. 호중구. 호중구는 과립구라고 그래서 항암할 때 호중구가 떨어지면 그 올리는 주사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호중구도 염증세포거든요. 처음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듯 하다가 지나니까 계속 염증이 생기면서 암세포를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웃.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얘네들 다 필요 없어요, 얘네는. 대식세포, 호중구는 얘네들은 면역세포가 아니에요. 적군이에요, 적군. 그죠? 그 다음에 T세포하고 NK세포만 남는 거예요. T세포하고 NK세포. NK세포를 보니까 NK세포가 표적치료제를 딱 와가지고 암세포에다가 딱 붙으면 이 NK세포가 가가지고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NK세포가 힘이 세냐 안 세냐에 따라서 표적치료제의 효과가 틀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표적치료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표적치료제가 알고 보니까 NK세포가 다 대신 해주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NK세포의 기능을 좋게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표적치료제를 올리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지포온열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고, 흉선추 치료를 맞아야 되고, 그거 써놨잖아요. 비타민 C, 비타민 D, 셀레늄, 멜라토닌, 아연, 현미, 황기. 이거를 잘 먹어야지만 표적치료제의 효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안에 그래서 효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네? 아셨죠?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해서 지금 다시 말하는 게 ADCC란 말이에요. ADCC. 요렇게 된 게 이제 암세포예요. 암세포. 여기가 이제 허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표적치료제에 그러한, 안티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허세틴이나 이 암세포, 표적 치료제를 이제 허세틴 같은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둘이 붙을 거잖아요. 이게 암세포하고 여기 둘이 붙는 거죠. 그러면 NK세포에서 딱 와가지고 여기 CD16이라는 것을 딱 붙어가지고 요 안에 있는 과립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퍼포린으로 구멍을 뚫고 그랜장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NK세포의 기능이 좋아야지만 표적치료제가 기능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암제 할 적에는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표적치료제 할 적에는 NK세포 기능을 높이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아셨죠? 이거만 알아도 사실 땡이에요, 땡.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암이 어떻게 생기느냐, 예? 암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이는데, 어떻게 이제 못 죽이느냐. 중요한 건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건 다 얘기한. 그러면 그 암세포를 못 죽이는데 어떻게 해서 못 죽이느냐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면역 검사라는 걸 했어요.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고, 세계에서 최초로 해서 10년, 20년 동안 면역 치료제를 온갖 다 한 다음에, 그거를, 일반인이 보기 쉽게 비디오를 작성해 놓고, 송도대로 작성해 놓고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그 비디오를, 틀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한 10분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암세포가 왜, 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왜 못 죽였느냐. 이거는 이제 그냥 보기만 하세요. 뭐 이거 외우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암은 어떻게 발견되고 면역세포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국에서 예전에는 진행 과정을 통해 각 종목에 있는 면역세포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기표면은 특별한 모양으로 구성된 몸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몸의 하루 조직에는 신체에서 가장 큰 면역세포 집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자 전력에 따라 흩어져 있는 운동 구조물, 하이어스 패치는 장기통에 들어오는 면역체에 대한 면역 반응을 조종하는 핵심 장소입니다. 하이어스 패치에는 다른 사료세포, 요식세포, 수지성세포, T세포, B세포 등의 면역세포가 혼합되어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인체 조직을 감시하며 면역을 전달하는 중요한 세포들입니다. 그럼 면역세포들의 경우에 간략히 알아보면 자연사의 세포는 인체적이며 최근의 물건을 생각하여 암세포를 관찰하는 세포입니다. 혹시 불을 끄는 게 어떤 거 끄는데? 다음으로 예시세포는 전폐경로 같은 역할로 세균이 알러지와 이상세포를 포식하고 소화하여 면역세포를 중풍에 전달하지만 암 이세포격에서는 파이처럼 T세포 억제 및 종양 성장을 도와주는 세포입니다. T세포는 면역의 주력권으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오랜 기간 면역력을 유지시켜주는 세포이고 마지막으로 B세포는 호병과 같은 역할로 항체를 생산하여 원거리에서 면역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 T세포는 기능에 따라 세포 구성 T세포, 보조 T세포, 조절 T세포, 기억 T세포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들이 암을 죽이는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세포들입니다. 그렇다면 암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먼저 선천적인 유전적 요인이 있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외부적 원인에 의한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오염된 음식물 또는 감염을 통해 유입된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으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생겨 유전적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비롯해 술, 담배, 음식, 방사선, 전자파와 화학 물질 등 다른 물질들에 의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생성되면 암이 발생합니다. 우리 인체의 유전자 보건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세포가 복원되면 정상세포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종합 유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유전자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세포 상대 및 종합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 암세포의 발현이 증가되고 이러한 암세포가 인체의 면역 시스템에 의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암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체 면역 시스템은 어떻게 암세포를 이용해서 이를 제거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가 죽으면서 발생하는 내가 암세포다라는 특징을 알려주는 위험 신호와 항원 제시세포들이 전달받아 위험성을 알고 이를 통해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 공격해 제거하게 합니다. 이러한 인체 면역 시스템을 중간 면역 감시 체계라고 하는데 인간의 몸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암세포가 제거되는 자연 치유 상태에서는
오랜 기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세포의 활동이 약화되면 면역세포와 암세포의 생명이 비슷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암의 생장이 중단된 상태로 항상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은 적어집니다. 만약에 암 환자들이 이런 암 동면 상태에 들어가면 6개월 선고를 받은 환자도 수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점점 더 약화되면 이 평형 상태로 깨지고 암세포는 더 강화돼 마침내 T세포가 전혀 맥을 추지 못하고 마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는 면역 감시체계를 위해 악성 종양으로 성장한 후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온몸을 돌아다니며 전이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몸속 세포조직을 돌아다니며 암세포를 찾아 공격하는 면역세포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면역세포 중 하나인 자연사회세포는 영양분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같은 이상세포를 가장 먼저 발견해 항해하는 세포입니다. 암세포를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건 표면에 존재하는 NKG2B와 DNA의1과 같은 다양한 면역 수용체를 통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암 환자의 경우 자연사회세포의 결함이 발견되는데 이런 기능 이상이 암의 발생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사회세포는 인터페론 감마나 TNF-알파 같은 사이토카인을 생성해 다양한 면역세포들과의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 면역세포들이 암을 공격해도 암이 살아남았을 때는 적은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수지성 세포는 인체를 끊임없이 순찰하며 암세포의 특징을 찾아 제시하여 적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면역계의 핵심적인 세포로 이런 주조직 복합체를 통해 미각적 인프부를 세포 독성 T세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T세포의 특징은 첫 번째, 표면의 T세포 수용체와 협동 수용체들을 통해 자타를 구별하고 우표물인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내어 맞추는 무기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T세포는 한 번 인지한 방법을 기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발하는 암세포에 대해 장기간 동안 연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지성 세포는 이면 주조직적 복합체를 통해 고적 T세포를 활성시킵니다. 고적 T세포는 수지성 세포가 세포 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걸 도와주며 인터페론 감마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생성하여 항원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사회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는 일단 활성화되면 펄펄링과 그림자인 빛을 방출하는데 이 분자들이 암세포의 구멍을 뚫고 암세포가 세포 사멸로 죽게 만듭니다. 과거의 정상인도 매일 수백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모두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앞서 설명한 면역세포 때문입니다. 이제 면역 시스템은 아주 정교하고 튼튼하게 설계된 우리만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면역세포가 추락을 떠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암세포가 증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역세포의 암세포 공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면역세포는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T-lympho가 과다하게 활성화돼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역 반응이라는 부위는 억제 기능을 전달하는 통로를 통해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암세포는 이러한 억제 기전을 활용해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데 활용합니다. 첫 번째로 PD-L1과 같은 방위 요소를 감염시켜 T세포를 적극적으로 압박하는데 PD-L1은 T세포에 있는 PD-1 리세포와 결합하여 T세포의 활성화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로
CDA-A포는 P세포이자 가동되는 물질로 CDA-A포는 P세포의 활성을 담당하는 CD28과 항원 지시세포의 B세포의 경쟁적 결합작용을 하며 P세포 수용체의 신호를 차단, 항원 지시세포에 의한 상수 및 항원 지시를 억제하여 P세포 기능을 저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암세포의 성장을 단순히 암세포 자체가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암세포의 성장에는 면역세포가 많이 관여합니다. 면역세포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성장하면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그 결과 수지성 세포가 이성적 상태가 되도록 하여 감시적 역할을 못하게 하고 또한 면역 억제 세포를 우중히 분화시켜 자신을 보호하는 병사로 활용합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면역 억제 세포. 첫 번째로 T세포의 한 종류인 두종 T세포. 자가면역 질환의 억제 및 면역 항상성 물질의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세포의 억제를 강화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 면역 억제 작용을 가진 매우 광범위한 이분화 우주성 세포를 도와가는 세포群으로 조명과 염증의 발생 상태에서 진화하게 되는 골수인의 억제 세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양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M2 외식세포의 흡연종을 발전해서 이는 미세분명이 존재하는 종양화된 외식세포입니다. 이처럼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란 환경에서 종양을 공격하고 다른 환경으로는 종양의 성장을 돕기 위한 양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증식기에 종양을 이루고 신생혈관을 생성시켜 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으며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주위 조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결국 상피세포의 기전함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림프계 또는 혈관으로 들어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데 전이되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신생혈관을 생성시키고 빨리 증식기에 종양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암세포는 면역세포로부터 자유롭게 피해 온몸을 돌아다니며 전되고 자라나서 결국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암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진정이지만 방사선 치료, 화학 치료 등의 기존적인 항암 치료도 20세기 들어서야 더욱 대중화됐습니다. 1세기 치료법, 항암 화학 요법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상호시키지만 감사세포까지 공격해 부작용이 많습니다. 2세대 치료법, 효자 항암제는 암 원인 물질을 공격해 암세포를 없앱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적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긴다는 관점입니다. 기술치료과 보이는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는 앞서 설명한 면역 억제 물질인 PD-1, CDLA4를 차단하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을 치료합니다. 2015년 앞서 흑색종에 따른 전성 뇌종양 판정을 받았던 지리파더 전 미국 대통령. PD-1의 발현을 억제하는 3세대 항암제 치료를 통해 4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역 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암 유전체 분석과 정확한 조기 면역 진단, 환자 맞춤형 치료를 통해 재미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항암 치료제를 할 적에는 어떻게든 체중을 늘리자. 그리고 표적 치료제를 할 적에는 NK 세포를 어떻게든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이제 표적 치료제건 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내가 안정이 됐다. 그러면 음식으로 뭔가를 치료하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브로콜리라는 거예요. 브로콜리. 브로콜리를 내가 어떻게끔 잘 먹느냐. 이것이 이제 성과가 좌우되는데,
갑상선암, 대장암은 브로콜리를 안 먹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르베리는 사람이 오래 살라고 하면은 메포민을 먹거든요. 당뇨약. 그러니까 암세포는 당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당을 많이 섭취하니까 당뇨 치료약이 암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당뇨가 아닌데도 당뇨약을 먹고 오래 살기 위해서 당뇨약을 그냥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당뇨약을 이 메포민을 먹고 싶은데 뭐 당뇨 증세가 있어야지 처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은 못 받을 정도인데 당뇨약을 먹고 싶다. 그리고 고지혈이 얼마큼 돼야지만 이 고지혈증 약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지혈이 원래 안 좋은 거잖아요. 고지혈이 안 좋은 건데 고지혈 처방은 못 받지만 고지혈 치료를 할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을 먹고 싶다. 그러면 베르베린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베린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본인이 잘 찾아가지고 이 베르베린을 찾아가지고 이제 드시면 좋고, 이제 토마토는 얘기했잖아요. 배현정이가 50년 동안 토마토를 먹고 암이 진행되는 걸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 토마토가 라이코펜이에요. 근데 라이코펜을 따로 먹는 것보다는 토마토를 먹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토마토는. 근데 토마토의 껍질에 라이코펜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 일단은 익혀야 돼요. 모든 채소는 익히면 비타민C가 떨어지는데 비타민C는 좀 떨어지지만 이 토마토는 익히면은 라이코펜이라든지 이런 항암 성분이 오히려 증가해요. 그래서 토마토는 익혀서 먹는 게 좋다. 그래서 껍질을 잘게 갈아가지고 익혀서 그리고 오메가3를 섞어서 드셔라. 근데 토마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도 지금 요새 사과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사과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껍질이 제일 중요해요. 또 이 토마토도 껍질에 라이코펜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껍질째 갈아가지고 먹으라는 얘기고, 사과 껍질이 굉장히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를 선택할 적에 어떻게 선택하느냐? 사과를 선택해서 달지 않은 사과를 선택해야 돼요. 신사과. 선택해서 껍질은 벗겨가지고 잘 갈아서 먹어야 되는 거죠. 갈아서. 근데 그냥 사과는 갈면은 안 되는 거죠. 갈면은 설탕이 올라가요. 과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신사과를 골라서 껍질은 잘 닦아서 그것을 갈아서 먹고, modified citrus pectin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 유방암에 굉장히 좋잖아요. 유방암에도 좋고, modified citrus pectin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사과 껍질이. 사과 껍질을 반드시 먹어라. 이제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양파도 이제 양파라든지 이런 이 모든 물질은 왜 좋으냐 그러면은 암세포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암세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핵을 2배로 불리는 거예요. 2배를 불리고 휴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분열이 돼가지고 커지는 거거든요. 이 사이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사이클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이클을 막는 음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브로콜리, 토마토, 사과 껍질, 양파는 특히 우리가 고주파원열 치료를 하게 되면은 히샥 프로테인이라고 열 방해 물질이 자꾸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주파원열 치료를 할 적에는 양파를 드셔라. 양파를 먹고 고주파 치료를 하고, 양파를 드시고 고주파 치료를 하고 그러면 효과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양파가 암세포도 죽이고, 네? 고주파 치료 효과도 좋게 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포도가 적포도주, 이게 아주 장수식품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포도가
달단 말은. 그러니까 안단 포도를 어떻게 그럼 구하느냐. 그리고 이제 현미가 면역세포 NK세포를 좋게 해주잖아요. 표적치료제 할 적에는 표적치료제를 한다. 그러면 NK세포를 좋게 하는 걸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현미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현미의 바깥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몸에 나쁜 물질들을 흡착해가지고 다 내보내요. 그리고 간 기능도 좋게 해주고. 그런데 마지막 현미의 60% 정도가 이노시톨 헥사포스페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P6가 좋거든. IP6 골드라고도 팔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를 드시기 힘들다 그러면 현미를 잘 드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카레. 내 친한 의사가 인도에서 10년 동안 내시경만 하다가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상해. 인도는 이상하게 위암이 거의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치매도 적고, 그리고 암도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황을 전부 서비를 해봤어요. 몇천 건의 항암식품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제 치매도 좋게 해준다고 하는데 요 근래 보니까 치매는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 항암식품으로는 최고다. 옛날에 그 북미 이 학회에서 회장하는 분이 뇌암을 2번 걸려가지고 뇌암 수술을 계속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굉장히 큰 책을 썼는데 거기서 첫 번째가 설탕을 먹지 마라. 두 번째가 카레를 후춧가루를 쳐서 먹어라 이거예요. 후춧가루가 항암식품이에요. 그리고 카레에다가 후춧가루를 치니까 1000배 정도의 이 커큐민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춧가루를 반드시 쳐서 먹어라. 근데 후춧가루를 끓일 적에 넣으면 발암식품이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카레를 다 만든 다음에 끝에 후춧가루를 반드시 쳐서 드셔라. 여기서 나오면은 본인이 후춧가루를 따로 해가지고 살짝 쳐서 드셔라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식품을 팔 적에는 이 후춧가루를 아예 섞어가지고 팔아요. 커큐민이라는 이런 식품에는. 이제 콩두부는 다 좋을 것 같죠? 다 좋지가 않아요. 다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콩두부 먹을 적에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콩두부는 거의 대부분한테는 좋지만 항암식품이고 좋지만 방광암에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콩두부는 방광암이면 먹지 말자. 콩두부는 방광암이면 먹지 말자. 그리고 콩두부가 나쁜 점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우리가 타목시펜을 먹죠. 타목시펜. 유방암 환자에서 항호르몬제 먹잖아요. 타목시펜. 드시잖아요. 타목시펜. 타목시펜하고 콩두부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같이 먹으면 타목시펜의 역할을 콩두부가 방해해요. 뭐 타목시펜을 1, 2년 먹을 게 아니고 5년, 10년 동안 먹는데 그래서 타목시펜 먹을 적에는 멀리 떨어뜨려서 콩두부를 꼭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콩두부를 멀리 떨어뜨려서 먹자. 아침에 내가 타목시펜을 먹으면 저녁에 먹든지 점심 먹든지 멀리 떨어서 콩두부를 먹자. 이 콩두부가 자궁 내막암을 치료를 해요. 콩두부가 자궁 내막암을 치료하는데 방광암은 나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궁 내막 증식증에도 나빠요. 콩두부가. 그래서 콩두부가 다 좋은 건 아니다.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자. 마늘은 좋죠. 그 다음에 당근 좋잖아요. 당근 좋은데 당근이 비타민 A가 되는 거예요. 당근이 비타민 A가 되는데 옛날에는 당근 다 먹고 다녔어요. 의사도 다 먹고 다녔어요. 다 먹고 다녔는데 이상한 거예요. 당근을 많이 먹으니까 특히 흡연자에서는 폐암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WHO도 이상하다.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당근을 많이 먹는 거는 오히려 나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암협회에서는 흡연자는 반드시 당근을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당근은 조심해서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옛날에 거순요법이라고 알아요? 거순요법? 거순요법이라고 혹시 모르세요? 거순요법은 야채를 이만큼 해가지고 하루에 15리터씩 갈아서 먹는 거예요. 주로 당근 위주로 해가지고. 근데 그 당근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당근 많이 먹으면. 그래서, 요 근래 보면은 거순요법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도. 전혀 치료 효과도 없고, 예방 효과도 없고, 옛날에는 그거 몇 천만 원씩 내고 다 의사들 가서 그 거순요법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브로콜리는 꼭 드시는 게 좋은데 브로콜리는 무슨 암에는 안 좋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콩두부는 방광암에는 안 좋다. 타모키펜 먹을 적에는 간격을 많이 띄어라.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일반적인 항암제 적에는 어떻게끔 체중을 늘려라. 그리고 표적 치료제 할 적에는 어떻게끔 이 NK 세포를 늘리는 거를 좋게 하는 것을 반드시 하자. 그리고 평소에 이런 음식을 꼭 드시자. 아셨죠? 예.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죠?